평생 가슴속에서 떠나보낼 순 없지만 그 시절 도시락을 싸들고 학교에 찾아오시면 왠지 부끄럽기만 했던 어머니.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지만 왠지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기는 부끄러웠던 그녀. 깊은 밤 졸린 눈을 부비며 잊지 않고 챙겨 듣지만 왠지 사람들한테 추천하기는 힘든 방송. 안녕하세요. 최후옥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1편에서는 지금까지 지표들로 나타난 1분기 미국 경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편에서는 이것을 제가 이제 작년 초부터 짚어왔던 그 미국의 계획, 한마디로 이제 기축통화 패권 다툼이죠. 기축통화 패권 시즌 2를 누가 가져가냐의 그런 다툼인데, 이런 패권, 저는 이제 화폐 전쟁으로 봤었죠. 처음부터 이 모든 코로나 사태 때부터 다 했던 하나의 큰 계획으로 봤었죠. 이러한 계획은 지금 물밑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금년 1분기를 건너서 진행되어 왔는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닷물로 따지면 지금 저 밑에 흘러가는 심층 해류의 모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못 듣는 저만의 어떤 개인적 의견이죠. 그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좀 호기심으로 이렇게 들어볼 만한 거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번 바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용이나 임금, 비용 이런 거 봤을 때 사실 바이든이 계속 이런 고용 수치가 떨어지지 않게 지금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다른 일들을 벌려왔었죠. 이처럼 바이든의 정책은 사실상 금융 여건을 지금 제한적으로 만들려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긴축 기조를 이용해서 경기를 위축시키고 실업률도 많이 높아지게 만들려는 이러한 연준의 노력과는 사실 처음부터 정반대로 배치되던 모습이었죠.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잖아요. 연준이 금리를 열심히 올리고 QT까지 단행하면서 긴축을 조정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게 만들겠다 라고 공언을 하고, 바이든도 뒤에서 박수치면서 잘해봐라. 내가 볼 때는 파월이 트럼프 시절에 임명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보니까 그런 거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그런 거 상관없이 파월이 그 일을 잘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겠다 하면서 재임명을 시켰었죠. 재작년에. 그리고 파월은 잘할 거다. 뒤에서 박수치고 밀어놓고 바이든은 계속 정반대의 짓을 하죠. 친환경 뭐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이민 정책부터 해가지고 계속 돈을 풀면서 인플레야 커져라 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전쟁을 더 확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국하고 맨날 디커플링 하면서 전 세계의 어떤 코로나는 다시 회복이 됐어도 이번에는 신냉전 체제로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를 하면서 공급망이 경색되면서 계속 자재의 부품과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높아지게 만들고, 지금 그러니 계속 통화정책만으로 인플레야 떨어져라도 어떻게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니까 이거는 우리는 근원 물가를 열심히 보겠다 하니까 근원 물가에 뭐가 들어가나 봤더니 서비스 물가가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것도 지금 바이든이 내놓는 정책들 때문에 지금 다 사실 웃긴 거죠. 되게 알고 보면 되게 코미디죠. 즉 연준은 인플레를 잡겠다고 긴축을 유지하는데 바이든은 반대로 계속해서 재정 부양책을 늘리고 있으니, 그리고 공장들도 계속 효율적으로 제일 싼 데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데 중국에 있지 말고 전부 미국으로 돌아와서 제일 비싼 인건비로 만들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온쇼어링으로 자국 내 일자리는 또 늘리고, 그러면서 외국 이민자는 계속
선거 때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외국 이민자 다 받아줄게 하더니 막상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만든 이민자 그 금지 정책을 계속 또 유지하고 있죠. 이민자 정책 등으로. 심지어 코로나가 지금 위험성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러면서 고용이 안 떨어지게 안정성을 뒷받침하게 되니 처음부터 둘이 줄다리기 하는 거죠. 바이든하고 파워하고. 근데 저는 이게 서로 한 팀이고 원래 이걸 노린 거라고 저는 작년부터 지적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연준이 마침 콕 집어서 보겠다는 근원 물가, 서비스 물가, 고용 지표 등이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안 떨어지게 열심히 노력하는 건 바이든 행정부죠. 그러니까 결국은 긴축 효과를 보기 어려운데 이것이 바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고 제가 작년 초부터 지적을 했던 거고요. 보니까 지금도 그 모습이 1년 지나서 봐도 유지되어 가고 있네요. 지금 위에 어떻게 유지되고 있냐고요? 방금 저번에 살펴본 바로 이 앞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쭉 봤죠. 그러니까 딱 그 모습이잖아요. 예.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그 외에도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이것이 일주일 전쟁이냐 열흘 전쟁이냐 했었는데 그거를 미국이 직접 바이든이 나서서 장기적으로 드라이브로 했었죠. 요것도 제가 제 블로그에서 여러 번 얘기해서 그 전부터 보셨던 분들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22일 날 바이든이 전 세계 앞에서 생중계로 연설하러 나와가지고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뭐 말을 딱 하는 거 보고 얘네들이 판을 키워서 전쟁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뭐 크게 끌고 가겠다고 지금 전 세계 앞에 선언을 하는 거를 보고 제가 요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이상 가겠구나. 벌써 1년 지났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용해 먹겠구나 라고 그때 기억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장기적으로 드라이브 하면서 세계적인 신냉전과 디커플링을 주도했죠.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 공급망을 예전 같은 세계화가 아니라 새로운 프렌드 쇼어링 형식으로 탈바꿈되도록 장기적으로 압박해왔죠. 지금 그거잖아요. 딱 IRA가 뭡니까? 배터리나 뭐 전기차나 뭐 여러 가지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그 원재료나 그런 자재의 부품이나 그런 것들이 최소 뭐 40% 이상은 자기들하고 FTA를 맺은 우리 편이죠. 우리 편 나라에서 만든 거기에서 만든 재료가 몇십 프로 이상 들어가야 되고 조립하는데도 우리 편 나라에 어디에서 아니면 미국 안에서 조립해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5년 기한을 줄 테니까 5년 동안 매해마다 10%씩 더 그 비율을 올릴 거야. 그래갖고 5년 뒤에는 완벽하게 우리 꼴 보기 싫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우리 편 아닌 다른 나라의 동맹에서 만든 것들은 재료는 넣지 말고 나와 내 친구들 나라에서만 생산된 재료로만 만들고 그걸로 조립 공장까지 생산 공장까지 다 우리 편과 바로 우리 미국 땅에 있는 거에서만 생산된 것만 쓰도록 하자. 완전히 디커플링 시키겠다는데 그게 뭡니까 결국은. 그런 데서 만들려면 얼마나 지금까지 제일 그 최효율적으로 가장 싸고 잘 공급되는 데에서 생산하고 그거 받아다가 조립하고 만들고 운송비용 제일 적게 해서 수출하고 해서 가장 싼 물건으로 대량 생산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전 세계가 미국, 유럽, 일본인, 중국까지 해가지고 다 풀었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났던 건 그 세계화의 효과 때문이었는데 세계화를 지금 완전히 뒤집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번 IRA법 보듯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꽉꽉 더 챙겨가겠다는 거니까 인플레가 여기서 예전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참 제가 볼 때는 왜들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전 세계 공급망을 새로운 프렌드 쇼어 형식으로 바꾸면 장기적으로 지금까지 압박해 왔으면서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경제학자들은 저게 말이 되냐. 제가 저거 뭐 빈대 한 마리 잡겠다고 초과상관을 다 들쳐 업겠다는 건데 누가 그런 멍청한 짓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죠? 되고 있잖아요. 초과상관 다 뒤집어 엎잖아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간다. 그래서 그 불가능할 것 같던 계획도 금년 지금 넉 달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탄력을 받아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이미 이제 시작됐잖아요. IRA법도 3월 말에 딱 확정됐고요. 예. 이러한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자재와 부품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고비용을 일상화시키고 있죠. 그죠? 지금 뭐 당장 미국에 지금 TSMC나 삼성이 반도체 공장 짓는데도 보통 다른 데 짓는 거에 2배, 3배가 지금 더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도 그만큼 또 우리나라 임금의 2배인 미국 애들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당근마켓 얘기했었죠. 예. 쓸만한 중고 물품 버리지 마시라고요. 함부로. 앞으로 그 물건들 가치가 점점 귀해집니다. 예. 그래서 지정학적 갈등 등으로 앞으로 원자재와 식량은 또 계속 무기화되고 있죠. 예. 뭐 식량 가격이 뭐 한때 올랐다가 지금 많이 내렸다고, 원자재 가격 내렸다고들 지금 다 일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원자재와 식량 가격이 이미 코로나 전에 세계화 때에 비하면 이미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뭔 일이 생기면 서로 간에 이런 자원 디커플링, 자원 민족주의 우리가 영상에서 예전에 살펴봤었죠. 식량도 지금 얼마든지 무기화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또 이상 기후 문제까지, 기후 재앙까지. 예. 아유, 지금 앞으로는 뭐 금덩이 은덩이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정말 식량이 최고가 되는 시대가 곧 언젠가 올 거예요. 예. 그래서 원자재 식량이 무기화됨으로써 언제든지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인플레를 잡겠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게 언제든지 이러한 원리 때문에 물가들이, 근원 물가들이 위로 다시 한번 퐁퐁 뛰고, 근원 물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도 다시 또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긴축 노력은 일시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이미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금년까지 살펴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연준의 긴축 효과는 쉽사리 나타나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오랫동안 계속해서 앞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살게 만들지 않겠냐 하는 작년 초에 저의 그 예상이 지금 보면 그대로 그때 애초에 목적대로 가게 될 확률이 제가 볼 땐 여전히 높은 것 같네요. 즉, 요 그림 보면 제가 예전에 이걸 남박사님과 독수리 오형제라고 밑에다 찌그만하게 적어놨었는데 이게 작년 이맘때쯤 제가 블로그에 적었던 글에서 제가 나온 거예요. 이때 이제 이렇게 파월 니 잘해봐라 하고 뒤에서 바이든이 다시 재임명해줬고, 이때부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나는 앞으로 나를 비둘기라 부르지 마라, 매라 불러라. 뒤에서 바이든이 얼쑤 장단 맞춰주면서 근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 나는 인플레를 높이려고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할게 하면서 둘이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둘이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뭐.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계속 유지시켜가지고 귀축통화 패권 시즌2를 이어가겠다는 거죠. 상대 경쟁국들을 죽이고.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세팅하면서 우크라이나전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때 이제 연준이 어쩔 수 없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QT까지 2배로 해서 엄청나게 땡길 수밖에 없네 라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걸 제가 그 당시에 상차림으로 비유를 했었죠. 상차림은 끝났다 하고. 즉 이러한 세팅은 결국 잘 되면요, 앞으로 지금 하반기 때 잘 되면 미국만 충격을 덜 받고, 왜 미국만 충격을 덜 받나요? 바로 지금까지 나온 경제지표에서 본 것처럼 지금 보면은 소비가 꺾이고 있지만 웬만하면 바이든의 어떤 정책 때문에 미국의 고용, 임금, 실업률은 아주 뭐 큰 블랙스완급 충격이 닥쳐오지 않으면 쉽게 안 빠집니다. 빠지긴 빠져도 천천히 빠져요. 근데 물가도 지금 보면 근원 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겁니다. 예.
저는 사실 제 블로그 예전부터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시대가 앞으로 10년 간다고 했었죠. 저는 그렇게 본다고 했었죠. 사람들은 뭐 매번 좀 있으면 금리 인하에 피벗해 하는데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앞으로 10년 온다. 그래서 당근마켓 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꼭 맞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다른 나라들은 계속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되면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못 버티고 다 쓰러지겠죠. 문제가 오겠죠. 위기가, 경기 침체와 함께. 그게 지금 하반기에 점점 눈으로 보이고 있죠. 지금 보면. 하지만 미국은 저렇게 그래도 고용과 임금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힘들어도 다른 나라만큼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만 충격을 덜 받고 다른 나라는 시간이 갈수록 달러 대비 환율의 불안정,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이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자꾸 빨려나가는, 통화 가치가 좋은 그런 달러 자본의 회귀, 또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 놓은 냉전과 디커플링 때문에 식량과 원자재 등의 불안정한 변동성, 그리고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 전 세계적 인플레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전 세계의 경기 침체, 그리고 작년부터 열심히 버텼지만 이제 못 버티고 빵빵 터지고 있는 신흥국과 개도국 채무의 폭발과, 이게 벌써 지금 간당간당한 나라가 70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섭습니다. 어디서 연쇄적으로 터지면. 뿐만 아니라 각 금융권, 그렇죠? 실리콘밸리 하나가 터지면서 우린 괜찮아, 미국은 했지만 이 집은 괜찮은데 어디가 터졌습니까? 강 건너 바다 건너 유럽의 CS가 터져버렸죠. 엄원 CS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어디 금융권, 다음은 어디 차례일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림자 금융권,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그림자 금융권은 보험사, 연기금, 증권사, 펀드, 사모펀드, 그런 데서 지금 얼마만큼 또 그런데 규제를 안 받고 얼마나 고위험 고리스크로, 우리나라도 뭐 실리콘밸리 은행부터 해서 뭔 일 터졌다 할 때마다 뉴스 나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연기금도 국민연금도 거기다 투자했는데 얼마 지금 400억 손해봤어, 뭐 그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예요, 그림자 금융권이라는 건. 그런 데서 달러 채권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서 연쇄적인 신용 경색 반응 등의 위험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갈수록 점진적으로 지금 확장시키고 있죠. 그래서 결국 어디선가 터지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것이 바로 사실은 미국이 1차적으로 원하는 결과입니다. 즉 다른 나라에서 빵빵 뭔가 터지는데 미국만 비교적 멀쩡한 연착륙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반기에요. 그런데 만에 하나 다른 경쟁국들이 그런 위험을 운이 좋아서 슬기롭게 피해가거나 지들끼리 막 협력해가지고 중동하고 뭐 막 중국하고 붙어서 야 니네 우리가 살려줄게,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유럽이 막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시켜서 힘들게 만드는데 그 와중에도 중국하고 손잡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뭐 여러 가지 좀 미국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생긴다 싶을 때는 그때는 뭡니까? 이런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인플레와 앞으로 올 경기 침체, 그리고 신용 경색 면에서 시간이 갈수록 어디선가 금이 빠작빠작 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이 발버둥을 하면서 일이 계획대로 미국 계획대로 안 풀린다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좀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블랙스완들, 메가톤급 펀치들 뭡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새로운 국면으로 확장한 거죠. 새로운 국면은 뭡니까? 본토를 타격하는 거죠. 러시아 본토, 크림반도나 뭐 그다음 뭐 전투기로 막 제공권 싸움을 하거나 뭐 유럽 전체 전쟁으로 확전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은 동아시아 전선에서 국지적 긴장이 고조된 거, 어디서 빵 터지는 건데 이미 전선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신에치순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미 대만 해협의 문제가 아니죠. 센카쿠 열도에서 오키나와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남한으로 해가지고 동해로, 심지어 서해로 우리나라 3면이 지금 다 앞으로 전선입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이 서해에서 자기들 상하이하고 저기 수도 북경을 방어하기 위한 지금 그 해상 훈련을 얼마 전에도 했죠.
왜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사일이 저기 날아가면 거기가 사정권이에요. 주한미군에 거기 날아가면. 그러니까 걔네들 그거까지 지금 다 보는 거죠. 잘못하면 TSMC 기지가 있는 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한이 재래식 무기로 치고받고 국지전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처럼 그런 전장에 될 위험이 금년도에 많이 높아졌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채권 시장에서의 금융 위험 발발. 실리콘밸리 은행,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에서 뭐 상업용 부동산 터진다고들 하죠. 미국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번에도 저번에 실리콘밸리 은행 터질 때도 남들하고 다르게 저는 다른 걱정했었죠. 지금 앞으로 터진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요. 미국 애들 걱정 저는 안 됩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은 조금 이따 기회가 있으면 얘기했지만 좀 틀려요. 오히려 이런 일로 뭔가 전 세계 어떤 채권 시장이 또 위험해지고 어떤 공포와 패닉이 번졌을 때 이번 SNS 뱅크런을 의도적으로 어떤 이용한 세력이 있었던 것처럼 이걸 이용해서 또 CS 사태 터진 것처럼 외국에 미국은 살짝 피해만 보고 외국의 다른 어떤 그 채권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일본 중앙은행 BOJ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채권 시장 이건 예전부터 제가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의회 내 부채 한도 협상을 이용한 채권 시장의 긴장 조성. 요거 제가 이제 금년 초부터 블랙스완의 위험으로 딱 찍어가지고 세 가지 지금 들고 나온 것도 있죠. 전쟁,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의 움직임, 그 다음에 미국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 움직임, 이런 것들이 블랙스완의 어떤 씨앗인데, 이런 걸 이용해서 마치 작년 중반에 미국에서 갑자기 아무도 예상 못했던 갑작스런 3연속 자이언트 스택과 2배짜리 QT를 왜 진행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 외로 갑자기 장기전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동안 재작년부터 꾸준히 올라오던 인플레라는 거기 땔감에다가 기름을 붓고 휘발유를 붓고 확 불을 한번 질러버렸었잖아요. 그래갖고 작년 중반에 인플레이션이 9%까지만 올라갔었죠. 9%, 10% 여름에. 그래가지고 미국 연준이 나와가지고 사실은 미국 놈들이 큰일 난다, 잡혀간다. 사실은 저기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연준이 나와가지고 뭡니까?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빅스텝 3방 때려. 자이언트 스텝 때려. 그런 식으로 나와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다 QT까지 2배로 땡겨 하니까 결국은 9월부터 삐걱 소리가 나더니 10월 말에 전 세계가 한번 터지려고 했었죠. 예. 그런 식으로 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만약에 미국이 보기에 작년처럼 이놈들 우리 뜻대로 안 되네. 한번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한번 시켜야겠다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발한 블랙스완, 작년 우크라 전쟁처럼 뭔가를 터뜨리고 그로 인해서 시장을 출렁이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상대 국가를 터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경착륙입니다. 종합하면 1분기 경제 지표들과 엊그제까지 나온 미국의 그 GDP 성장률, 그 다음에 각종 지표들을 다 살펴보면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3분의 1이 지난 상황에서 보면은 작년부터 미국이 준비했던 이런 미국은 멀쩡한데 다른 나라들은 힘들게 만드는 이런 그 자기들 계획은 의도대로 지금까지 됐어요. 그리고 만하나 그 일이 잘 되면 연착륙이고, 연착륙이라 하더라도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의 골디락스나 조화 그 문제가 아니라 기축통합 패권 전쟁에 있어서 연착륙이라 하는 거는 다른 나라 다 어디선가 뻥뻥 터지고 힘들고 난리 나는데 미국만 피해를 덜 받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경착륙은 정말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또 다른 블랙스완급 이벤트를 터뜨리는 거죠. 예. 언제든 어떤 걸 하든 다 지금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린 다 이해한다. 걱정 말고 눌러라.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작년 6월에 제가 글을 쓰면서 그때 당시에 상차림이 다 끝나고 이런 연착륙 상태를 다 만들고 경착륙까지 할 그런 조건까지 다 세팅을 끝낸 다음에 연준이 필요하면 고금리,
금년 같으면 뭡니까? 이제 하반기에 뭔가 블랙스완을 올해 중반에 터뜨리고 하반기에 어쩔 수 없이 연준이 야 도저히 저기 뭐 금리 인하 못하겠다 하고 두어 번 금리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블랙스완이 터지면서 전세계 신용시장이 휘청이거나 뭐 그런 식이겠죠. 폭탄 스위치를 누를 준비를 한다 이거예요. 작년에 내가 나왔단 말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작년 6월에 블로그에 썼던 글의 자료들인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뭡니까? 일단 이 전쟁이 지금 이 화폐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사실은 큰 흐름에서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걸 알고 어떻게든 되돌려 보려고 노력했던 유럽의 지도자가 제가 작년 6월에 보니까 마크롱이가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근데 실제 지금 마크롱이 금년 들어서 반기를 들었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도 그때 제가 블로그에 썼던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그레타 툰베리.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지구의 환경을 구하기 위해서 유럽의 EU의 지금 각국 지도자들을 앞에 두고 이 어린 소녀가 막 혼냈죠. 이 못된 지도자 놈들아. 전 세계 감성 마케팅을 했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로 지금 나온 게 결국 정치적으로 나온 결과는 뭡니까? 탄소세입니다. 탄소세. 예. 탄소세고 그걸로 이제 유럽과 선진국들이 다시 이제 앞으로의 친환경 체제 안에서도 우리 아시아 개도국들한테서 세금을 또박또박 받아먹겠다는 건데 그 이제 탄소세도 지금 금년에 얼마 전에 확실하게 이제 윤곽이 나왔죠. 아마 지금도 뭐 조금씩 받고 있지만 이게 제대로 정비가 돼서 제대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아마 2025년부터 아마 될 겁니다. 예. 먼 미래의 일이죠. 그러나 제가 기후재앙 편에서도 다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은 걸 얘네들도 알고 있고 다만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은 거죠. 이것도 큰 계획의 일부인데요. 어떻게 일부냐면 지금 어떻게든 급격하게 친환경으로 돌아섰잖아요. 기후재앙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뒤늦게 뒷북치면서. 그래서 바이든부터 해서 갑자기 코로나 때부터 해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2025년, 2030년, 2035년까지 지금 디젤 기관 트럭 없애고 내연차 없애고 전기차만 다 생산하고 뭐 계획들이 다 있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1, 2년 사이에 다 나온 계획 아닙니까? 불과 3, 4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2030년까지 이제 더 이상 저기 내연기관 차 안 만들고 전기차 안 만들고 그렇게 될 줄 누가 예상이나 했어요? 너무 급격하게 가죠. 이제 늦출 수 없다 하는 건데 사실은 늦은 거고 뒤늦게 어떤 대책도 없이 갑자기 화석연료를 끊고 모든 걸 친환경으로 바꾸겠다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에너지 가격이 빵빵빵빵 뛰면서 유가가 뛰면서 전 세계 인플레가 사실은 조성되기 더 불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도 사실은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 큰 계획에서.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으로 썼던 겁니다. 이 계획은 아마도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발동되겠지요. 하고 큰 흐름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또 짚었던 게 상원 청문회에서 이 얘기하는 걸 보고 파월헤드한테 물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꺼리낌 없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파월이 나를 역사 속에서 그런 강력한 예전 그 폴 누굽니까? 네, 폴 볼커죠. 예전 폴 볼커 같이 그렇게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아주 강력한 금리 인상과 긴축을 끝까지 경제가 막 무너지고 침체가 하고 다들 못 살겠다 아우성 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계속 고금리와 긴축을 단행했던 폴 볼커처럼 역사가 나를 기록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걸 보고 역시 다 뒷꿈꾸미가 있구나 하고 제가 그때 기록을 남겨놨던 거죠. 근데 그때 작년 6월만 해도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죠. 시장은. 그래서 결국은 그때 세팅은 끝났다. 폭탄을 눌러라. 이게 작년 6월의 자료입니다. 결국은 눌러가지고 하반기 10월 말에 사실은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올 뻔했었죠. 관련 자료 여기 적어놨고요.
작년 6월 2일에 제가 기록해 놨던 거네요. 결론은 뭡니까? 지금까지 좌충우돌 이러쿵 저러쿵 금년 1월 2월 3월 말도 많고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반등하고 했지만 결국 크게 보면 기축통화 패권에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세계를 몰고 가겠다 하는 그 계획은 작년 6월 자료를 갖다가 지금 보니까 결국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지금 잘 진행된 거예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